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버스 안이든, 침대 위든, 걸어가는 길 위든.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를 열어두세요.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으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조선 후기,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강원도 깊은 산골.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강원도의 산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도로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밤이 되면 산 전체가 짐승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 중 하나를 특히 꺼려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냥 귀산이라 불렸던 곳이었지요. 귀신이 산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귀하고도 무서운 기운이 감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저 산은 오르지 마라. 한번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두고 나온다고. 돈을 두고 나오거나 시간을 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목숨을 두고 나오거나. 하지만 가난은 두려움보다 강한 법입니다. 그해 봄 유달리 춥고 긴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나무를 베어 팔아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나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돌이었습니다. 박씨 성의 돌처럼 묵묵하고 단단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그는 40을 갓 넘긴 나이에 아내도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장가를 들었으나 아내가 처사일을 낳아 세상을 떠난 뒤로 아이도 잃고 아내도 잃은 채 15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멀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에 오르고 나무를 베고 팔고 먹고 자는 것이 그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가엾다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돌은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봄은 유독 약초가 귀했습니다. 긴 겨울 동안 눈이 너무 많이 쌓인 탓에 계곡 주변의 약초들이 얼어 죽어버렸거든요. 박돌은 끼니를 때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나무는 봄이 되면 사람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줄 사람이 없었고 쌀은 바닥났으며 집안에는 된장 한 덩이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귀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게를 등에 지고 낫을 허리에 차고 빈 바구니를 손에 들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귀산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의 발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 산만은 가지 말라는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배가 고프면 귀신도 두렵지 않은 법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산이 원래 그렇듯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흐릿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이슬 맺힌 풀잎 위로 박돌의 집신 자국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그는 바위 틈새와 음지를 살피며 산나물과 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두릅 몇 줄기, 고사리 한 웅큼, 그리고 언 땅 사이에서 간신히 올라온 어린 도라지 몇 뿌리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박돌은 큰 바위 아래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짐승인 줄 알았습니다. 곰이 겨울잠에서 덜 깨어 웅크리고 있는 것인가 싶어 숨을 죽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박돌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바위 밑 오목하게 파인 곳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옷은 입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봄산에 어울리지 않는 얇은 옷이었지만 천의 결이 마을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박돌이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숨이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실 한 가닥에 매달린 것처럼. 박돌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뺨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열흘은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추위 속에서 살아있는 것인지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 이 산에 있는지, 누가 데려온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데려갔다가 괜한 일에 휘말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그의 마음을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이를 안아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아이의 품쪽을 스쳤을 때 딱딱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박돌은 잠시 멈췄습니다. 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붉은 천으로 꼭꼭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천을 묶은 매듭이 단단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습니다. 매듭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박돌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귀중품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천의 마지막 겹을 걷어내자 그의 손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금이었습니다. 작은 금패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금의 순도와 새겨진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박돌 같은 산골 나무꾼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이었습니다. 5 발톱을 가진 용. 조선 왕실에서만 쓰는 문양이었습니다. 박돌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금패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엉켜 돌아갔습니다. 영모, 관아, 처형, 그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숨이 꺼져가는 작은 아이의 입술. 그는 금패를 다시 붉은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지게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바구니도 버렸습니다. 아이 하나의 무게가 그의 등에 얹혔고 그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박돌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왕실의 물건을 가진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도 알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실과 엮인 사람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는지는 마을 어른들 입을 통해 숱하게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냥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박돌이 아이를 업고 마을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낙네들이 먼저 달려와 아이의 상태를 살폈고 누군가는 따뜻한 물을 떠왔고 누군가는 미음을 끓이러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이 앞섰을 뿐이지요. 아이를 방에 눕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러났을 때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할아버지가 박돌을 불러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 그 아이한테서 이상한 게 나왔다는 말이 벌써 돌고 있어. 사람들 눈이 빠른 거 알지? 관아에 먼저 알리는 게 맞지 않겠나? 박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가 죽어가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관아에 넘기면 살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영모에 엮이면 삼족이 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박돌이 제명을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서 관아에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단순히 두려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온 박돌의 등이 사람들의 마음 한쪽을 건드렸던 것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박돌이 처음 아이의 눈이 뜨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아프고 약한 아이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아이는 박돌을 보며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박돌이 나이를 물었더니 6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눈빛이 6살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박돌은 그것을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준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의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왜 산에 혼자 있었는지 박돌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흘렀습니다. 이준은 박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누워 있었습니다. 박돌이 끓여주는 죽을 먹고 달여주는 약초를 마시며 기력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혼자 앉을 수 있었고, 보름이 지나자 마당을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준은 박돌의 서가에 있는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돌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글을 아느냐고.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안다고 했습니다. 박돌은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물었습니다. 산골 나무꾼이 가진 책이니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예전에 마을 서당에 다니던 시절 조금씩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준은 책 제목과 내용을 줄줄이 말했고, 어떤 구절이 무슨 뜻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까지 설명했습니다. 박돌은 그날 오랫동안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섭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하게도 함께 있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준이 10살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를 박돌의 조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먼 친척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었고,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준은 마을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서당 훈장이 첫날 이준을 보고 난 후 박돌을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키운 겁니까? 박돌은 그냥 책을 가까이 두었더니 스스로 읽더라고 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이준은 글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싸우면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각자에게 조용히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그 싸움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마을 어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준이 관아에 제출할 글을 대신 써주었는데, 그 글의 논리가 어찌나 정연한지 관아에서도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박돌은 이준을 바라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집에 돌아올 이유가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준은 16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지방을 순시하는 관리라 했는데 마을 이장의 집에 머물며 며칠째 이것저것 살피는 눈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금 문제인가 싶어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어쩌다 박돌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이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이준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관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박돌의 집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집안에 금빛패가 있습니까? 박돌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관리를 바라보다가 이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준은 책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이준이 처음으로 박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준은 관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함 속에서 붉은 천으로 쌓인 금패를 꺼냈습니다. 관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금패를 살피던 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돌은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리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이 패를 16년째 찾고 있었습니다. 이 패의 주인을 찾아 삼천리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 궁궐 깊은 곳에서 벌어진 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여러분,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더욱 귀를 기울여 주세요. 조선시대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항상 어둠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이준이라는 아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이영훈이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궁궐의 내시부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지방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보는 관리로 있었지만 젊은 시절 그는 궁궐 안의 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6년 전 궁궐 안에는 후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이영훈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아들이었을 때 그녀 주변의 일부 세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 안에는 이미 세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그 후궁의 아들을 더 총애하게 된다면 세자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궁에 퍼졌습니다. 후궁은 슬픔으로 몸져 누웠고 왕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훈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의 방에서 나온 유모가 울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모가 품에 무언가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이영훈은 유모를 따라갔습니다. 몰래 멀리서. 유모는 밤길을 걸어 궁궐 밖으로 나갔고 이영훈도 뒤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유모는 너무 빠르게 사라졌고 이영훈이 쫓아갔을 때는 이미 어둠 속에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영훈은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금패가 사라진 것도 알았습니다. 왕실에서 왕손임을 증명하는 그 금패가 함께 사라졌다는 것을. 이영훈은 그 후 16년을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 갓난아이를 궁에서 내보낸 일. 그것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골의 한 마을에서 그는 눈빛이 특별한 16살 소년을 보았습니다. 이영훈이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방 안은 오랫동안 조용했습니다. 박돌은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영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이영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후에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을 끝내 찾지 못하셨습니다. 이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준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왕실의 핏줄이라는 것,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 자신을 궁에서 내보낸 것이 권력 다툼 때문이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들은 그 순간 16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신 안에 조용히 가라앉혀온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영훈은 한양으로 돌아가며 이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궁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느냐고. 이준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박돌과 함께 아침을 먹었고, 마당을 쓸었고, 책을 읽었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이주는 이영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살린 사람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이영훈은 그 편지를 받고 오래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이준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준이 누구인지 왕실 핏줄이라는 것이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려 절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박돌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더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박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준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궁궐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영훈이 보고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손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를 살린 것이 강원도 산골의 나무꾼이라는 것. 왕은 그 보고를 받고 사흘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이준을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왕이 한참 이준을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이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겠다. 이준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서 자랐습니다. 왕이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준의 눈빛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6년 전 갓난아이를 궁에서 내보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도, 증거를 모으는 것도, 그들을 신문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영훈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준도 직접 나서서 기억을 더듬으며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자신이 버려진 날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까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준이 산에서 쓰러져 있을 때 6살이었습니다. 갓난아이 때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이준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 산에 있게 되었는지 단편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모의 얼굴, 밤길의 차가운 바람, 아이를 달래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천에 쌓인 금패를 품에 넣어주던 손.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말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다고, 자신을 살리려 했던 손이었다고. 결국 관련 대신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관직을 잃었고 어떤 이는 유배를 갔습니다.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갓난아이를 버렸던 그 결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권력을 잃었고 아무것도 없던 나무꾼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박돌의 이름이 궁궐 문서에 기록된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이준의 청으로 왕이 직접 하명한 일이었습니다. 박씨 성의 돌이라는 나무꾼이 왕손을 살렸다는 기록, 그리고 그에 대한 포상. 하지만 박돌은 포상을 거절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금과 비단을 가지고 왔을 때 박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리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마을에 퍼졌고 강원도 전체로 퍼졌고 결국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준은 한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왕실에서 왕손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궐 안에 머물기보다 밖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지방을 순시하고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산골에서 자라며 배운 것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관리들은 종종 이준을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왕손이 왜 직접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냐고, 왜 높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냐고. 이준은 그런 말에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있으면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준은 해마다 봄이 되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박돌이 있는 마을로 화려한 수행단을 대동하지 않고 말 한 필에 시종 하나만 데리고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돌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박돌은 그때마다 이준이 오면 좋아하는 국 하나를 끓였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산나물을 넣고 두부를 넣고 오래 끓인 된장국. 이준은 그 국을 먹으며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박돌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에서 온갖 좋은 것을 먹는 사람이 산골 된장국이 제일 맛있다니 말도 안 된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이준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된장국에는 열을 굶고 산에서 내려와 처음 먹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박돌은 이준이 40이 넘었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70이 넘어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까지 산을 오르고 나무를 했다 합니다. 이준이 임종을 지켰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내려와 박돌의 손을 잡고 곁에 있었습니다. 박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전해집니다. 잘 살아라. 그것뿐이야. 이준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궁에서도 지방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울지 않던 사람이 그날은 오랫동안 울었다고. 박돌의 무덤은 마을 어귀의 양지 바른 곳에 세워졌습니다. 이준이 직접 비석에 글을 썼습니다. 거창한 말은 없었습니다. 딱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린 사람. 박돌의 묘. 관리들은 더 훌륭한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진실한 말이 가장 훌륭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준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그가 어떤 정치적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지보다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강원도 산골을 찾아 된장국을 먹고 오는 사람, 화려한 것보다 진실한 것을 택한 사람.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귀산이라 불리던 그 산에서 아이 하나가 발견되었다는 것. 그 아이를 살린 것이 권력도 돈도 아닌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았다는 것. 지금도 강원도의 어느 오래된 마을에 가면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뿌리는 분명합니다. 어느 봄 새벽 귀산의 바위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박돌이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를 그냥 두고 내려왔다면, 관아에 먼저 신고했다면, 무섭다는 이유로 외면했다면 이준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준은 있었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이준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돌의 된장국을 먹으며 자란 이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 이준, 땅을 밟으며 살아온 이준. 그 이준은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드는 것은 혈연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함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박돌이 이준에게 건넨 것은 집이었고, 밥이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묻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건네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준 사람.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상관없이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박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박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길을 가다가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 모른 척 지나치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이준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강원도의 깊은 산에서 시작된 이야기. 가난한 나무꾼과 왕실의 아이. 피가 아닌 마음이 이어준 부자 관계.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남기를 바랍니다.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언젠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야기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산의 바위 아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한 박돌도, 이준도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